자, 이번에는 법률행위 부관이에요. 부관은 여기에 이제 덧붙인다. 이걸 그럴 때 이제 부가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약관이에요. 약관은 계약의 내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계약의 내용을 부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했으면 이게 부관이 없이 성립했으면 그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효과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소멸하는 걸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효과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고 나중에 법률행위 성립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말고 나중에 법률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덧붙이는 계약의 내용을 부관이라고 얘기한다고. 여기다가 어떤 사실을 하나 정해놓고 이거 정해지지 않으면 바로 성립과 동시에 효력 여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고 나중에 하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사실을 정해놓습니다. 정해놓고 이 사실에 의해서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걸 뭐라 그래요? 부관이다. 근데 이 사실의 발생이 확실한 경우도 있고 불확실한 경우도 있는데 이 사실의 발생이 불확실한 걸 조건이라고 이제 우리끼리 이름을 붙인 것이고 이 사실의 발생이 확실한 걸 기한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이 법률행위가 어떤 법률행위든지 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원래 조건을 못 붙이는데 예외적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지 않고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라고 어떤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 교수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도 조건과 친하지 않다, 기한과 친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조건과 친하지 않은 행위는 기한과도 친하지 않다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죠. 모든 법률행위에 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단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단신. 그래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 있죠. 어음 수표 행위. 이거는 우리 상법의 어음이나 수표법에 보면은 어음이나 수표는 유통성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거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은 절대 붙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몇 월 며칠 날 눈이 오면 지급하시오. 그날 눈 안 오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수표 뭐 하려고 받아요? 받을 수 없겠죠? 네, 받을 수 없는데 다만 조건은 붙이지 못하지만 기한은 붙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한은 지급기일로서 시기를 붙일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시기는 붙여줘야 됩니다. 무기한보 어음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무기한보 수표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일인 시기는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 수표 보셨나요? 선일자 수표라고 해서 오늘 수표를 발행하면서 발행기일은 한 달 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수표 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들이라 그런 걸 본 적이 없죠. 이걸 선일자 수표라고 얘기해요. 먼저 오늘이 선일이잖아요. 지급기일은 한 달 후죠. 선일자, 며칠자라고 하는 건 발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활자할 때 그 자거든요. 선일자 수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급기일 정할 수 있어요. 어음도 오늘 발행하면서 3개월 후를 지급기일로 해서 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어음 같은 거요. 그래요. 그래서 기한, 지급기일로서 시기는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비슷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음 보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음 보증은 어음 수표법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건 어음 행위가 아니고 보증 행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고 기한이고 다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음 보증 행위는 보증 행위입니다. 어음 행위가 아니에요. 어음 수표법에 정해져 있어도. 왜냐하면 재정 보증 행위도 재정 행위가 아니고 보증 행위죠. 신원 보증 행위도 신원 행위가 아니고 보증 행위예요. 연대 보증 행위도 연대 행위면서 보증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음 보증도 보증 행위예요. 그래서 조건이나 기한 다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독 행위죠. 단독 행위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게 되면 표의자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걸 단독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독 행위에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단독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저거 뭔데 지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 발생시키고 내 의견은 듣지도 않고 지가 원했던 대로 무조건 법률 효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내 마음대로 조건이나 기한까지 붙여버리면 여러분은 더 불합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죠. 더 불안정적인 어떤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에는 조건이고 기한이고 붙일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뭐냐면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이익만 준다는 얘기는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유언이나 유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로서 조건이나 기한 같은 거 붙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뭐야? 채무 면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자본잉여금 같은 거 남는 돈 가지고 직원들에게 저리로 돈 남은 거 놔둘 필요 없잖아요.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해주면서 연리 뭐 1.2% 이렇게 해서 대출해줍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붙여요. 1년 동안 만근에서 한 번도 결근이 없고 만근한 직원에게는 이자를 면제해준다. 이게 채무 면제잖아요. 이자 면제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건 붙일 수 있잖아요. 1년간 만근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유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유언에 의한 증여입니다. 조건 기한 붙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는 이것도 얘기하면 그치 일확천금인데 83세 갑옹이 그렇죠? 갑옹입니다. 돌싱이죠. 돌싱입니다. 어떤 분이 83세가 무슨 돌싱입니까? 라고 하는데 돌싱이냐 아니냐는 나이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암만 나이가 젊어도 돌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FA. FA 뭐예요? 포레비 약자죠. FA라고 부르지 돌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되죠. 이런 분들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항상 옆에 언더 28이 있죠. 뭐라고 불러요?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 세계적인 공통어. 한국 남자한테는 다 오빠라고 부르죠. 제가 이제 외국에 이렇게 한국말 강의하러 간다 그랬죠. 한국어 정교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갔는데 동남아 쪽에 이렇게 가면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거기 외국 아이들이 한국 남자들한테 그러면 이제 1달러짜리 이런 거 물건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손으로 만들어서 갖고 와갖고 팔아요. 팔면은 이제 가면은 이렇게 어린애들이 와서 파니까 1달러씩 주고 이렇게 삽니다. 걔네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나한테? 오빠. 6살, 7살 된 애들이 오빠라고 불러요. 그거 어디서 배웠나라고 물어보면 그냥 한국 남자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거래.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 조심해야 돼. 거기 가갖고 그냥 아주 창피해서 그죠? 왜 저러고 부르냐 했더니 한국 남자한테 그냥 오빠라고 부르면 좋아한대요. 여기도 오빠라고 부르죠. 오빠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옛날 서울시 4대 신도시 있잖아요. 서울 부근에 4대 신도시 거기에 수용되기 전에 요만한 똥밭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시가가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똥밭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수용이 되다 보니까 한 3배가 들었네요. 그래서 바로 그 옆에 가갖고 이렇게 넓은 땅을 하나 샀어요. 더 싼 땅이에요. 이게 또 수용이 된 거야. 이 수용이 돼갖고 그 옆으로 한참 넓은 데로 가갖고 엄청나게 넓은 걸 샀어요. 이 또 수용이 돼서 6번이 수용이 된 거예요. 6번이 연타로 수용이 돼갖고 결국은 다 팔아치우고 남은 돈이 한 500억 정도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500억 정도가 이렇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농사 짓기 싫다고 세금 다 냈는데도 이 정도 돈이 남아있었는데 이분한테는 자녀가 4분이 있었다고. 애들 이름은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요거 가지고 있을 땐 완전 호로, 그죠? 그 다음에 500억 갖고 있을 때는 효자, 효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설명드렸나요? 안 드렸어요? 효자, 효부인데 지금 보니까 효자, 효부가 갑자기 보니까 누가 보여? 이거. 언더 28이 보이죠? 일명 바리스타 초이라고 해서 꽃다발 미스체잖아요. 그래요. 아침마다 들리십니다. 그러면 쌍화탕에 계란 노른자 2개 동동 띄워서 오빠 입에 먹여주죠.
예, 흐르면 휴지 갖고 얼른 닦아드립니다. 그래요. 왜 미치기는. 여동생이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도 안 하고 무슨 여동생이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구만. 그쵸? 예, 흐뭇한데, 뭐, 그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야? 큰 며느리하고, 큰 딸하고 큰 며느리가 이거 띄어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아들들은 가서 못하죠? 아들들은 가서 이게 얘기 못해요. 가갖고, 안 없어지면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얘가 뭐래요? 네! 그러고 물러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 가갖고 뭐래요? 여기 다 60 넘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갖고 60 넘은 사람들이 가서 뭐라 그런 거야? 안 없어지면 죽인다고 얘기를 하니까 가갖고 오빠 나 죽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오빠네 애들이 나한테 와서 내 진심은 몰라주고 나를 죽인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지들이 언제부터 효도했다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여기 데려가갖고 유증해버립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모두 다 얘 줘 이렇게 유증을 해버린 거예요. 네. 유증을 하면서 여기다 조건을 붙여요. 뭐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서 보살펴주는 조건인 거야. 그래야 뭔가 명분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같이 살면서 보살펴주는 조건. 근데 유증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 필요도 없고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도 없거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근데 얘를 데리고 가서 했으니 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제 동거가 시작이 되죠. 최선을 다하겠죠. 28세가 최선을 다하면 83세는 금방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이제 뭐 그렇게 되게 돼 있답니다. 나도 잘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치과 의사 하는 내 후배가 돌아가시게 돼 있대요. 이렇게 되면요. 돌아가셨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딴 데서 강의할 때는 그러면 이제 유증받은 거 500억 다 가져가느냐 그런 건 아니야. 자녀분들이 유류분이라고 하는 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절반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독행위에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상속제도에서는 뭐죠? 유류분을 또 행사할 수 있다. 유류분을 설명하거나 단독행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할 때 주로 이제 많이 활용되는 이런 사례입니다. 실제로 가면요. 일산에 이런 분 계십니다. 실제로 계십니다. 이분은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이제 바리스타 초이가 아니라 뭐예요? 초이 회장님이죠. 초이 회장님 이거 반 주고 나도 250억 정도에 세금 내고 나면 한 180매독 남잖아요. 현금 180매독 있으면 회장님입니다. 그죠? 이제 이분한테 누가 손가락질을 해요? 어이? 아니죠. 이제 깔아야죠. 눈 깔아야 됩니다. 이랬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단독행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또는 자기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단독행위에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자기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 동의한 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신분행위죠. 신분행위는 절대적으로 조건이고 기한이고 붙일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건이나 기한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제도라고 제가 그랬죠. 네, 그래요. 신분행위는 반드시 기한을 붙여야 된다. 위반 시 민법상의 특별 규정으로서 처벌 규정까지 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한은 그다지 길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혼인관계는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그죠? 5년을 초과한 게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20년에 처한다. 그래서 그냥 다시는 이 사회 빛을 못 보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신분행위에 절대적으로 붙일 수 없다. 굉장히 불만스럽지만 이제 따라야 되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제 조건의 종류 한번 쭉 볼게요. 조건의 종류. 저 신분행위가 최장 5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산업이 많이 발달할 거예요. 웨딩 산업이 먼저 많이 발달하죠. 거기다가 이제 남자든 여자든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할 테고요. 직업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할 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니, 그렇죠.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변에 파생 산업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언젠가 제가 16번 후보로 나와서 혼인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5년 초과시 징역 20년에 처한다. 미친 사람 취급받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건의 종류를 볼 텐데요. 조건의 종류는 수위 조건과 비수위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위 조건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걸 수위 조건이다. 그 수위 조건도 순수 수위 조건이 있어요. 오직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순수 수위 조건이고요. 단순 수위 조건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수위 조건은 마음에 내키면 기분이 좋아지면 이렇게 조건을 붙였으면 이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순수 수위 조건이고요. 단순 수위 조건은 독일에 가면 만년필 사다 주겠다, 프랑스에 가면 향수를 사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독일에 가고 그다음에 프랑스에 가고는 지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객관적 사실이 발생하면 자기 의사에 따라서 만년필을 사다 주거나 향수를 사다 줘야 됩니다. 이건 무효라고 볼 수 없어요. 유효입니다. 비수위 조건은요, 조건의 성취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 조건과 혼성 조건이 있어요. 우성 조건은 우연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이렇게 조건을 붙였답니다.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오면 이거는 조건이죠. 그렇죠? 내일자 빼면 이거는 불확정 기한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비가 오면 뭘 주겠다. 이렇게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성취되는 겁니다. 우성 조건이다. 혼성 조건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가 아닌 제3자 의사가 가미돼야만 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걸 혼성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딸과 결혼하면 10억을 주겠다. 그럼 지네들 사이의 의사가 아니라 그 딸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죠. 조건이 성취되려면 이걸 혼성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류만 그렇게 그냥 아시면 되고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조건은 정지 조건 아니면 해제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은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유효가 무효로 바뀌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비소급이란 얘기잖아요. 비소급인데 예외적으로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소급표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이게 이제 조건 성취의 효력이었고요. 그럼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여기 있는 권리들, 요거를 기대권 내지는 희망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기대권이나 희망권도 현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제 148조에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럼 법률 규정에 기대권, 희망권을 해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해치면 불법행위가 되는 거야.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되는 거고요. 자, 149조는요. 조건부 법률행위에도 일반 규정에 의거,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일반 재산권하고 똑같이 취급하여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부 권리에 처분 가능인데 여기서 담보로 제공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보존행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가등기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재산권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기대권, 희망권이고, 이번에 이제 150조에 보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익을 받을 자나 불이익을 당할 자가 있겠죠. 그 자들은 반칙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이익이 생길 테고요. 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러면 반칙을 쓴다고 한다면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는 반칙을 써서 조건을 어떻게 할까요? 성취시킬 테고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는 반칙을 써서 조건 성취를 방해할 겁니다. 그럼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방어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때 상대방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때는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하겠고, 이때는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겠죠. 여기서 보시면 조건부 권리를 반칙을 써서 성취시키거나 방해하는 이 행위는
기대권, 희망권을 침해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하거나 조건부 법률행위 방해행위로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별히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자가 신의칙을 위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 라고 해서 판례 내용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정지조건과 관련된 판례,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 이 말은 다른 표현 방법으로 쓸 수도 있어요.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걸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정지조건이 붙어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자, 정지조건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는 뭐예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죠. 그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조건 성취의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입증한다. 그래, 그럼 어떤 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냐?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고, 그럼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뭐냐?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약혼 예물의 수수 있죠.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계약이다. 그래서 정지조건은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거 하나 하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누가 입증하느냐, 조건의 성취 누가 입증하느냐, 세 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약혼 예물의 수수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다 라고 얘기하고, 해제조건부로 증여가 있었고 해제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처분행위를 합니다.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무조건 나오면 사례가 이거예요. 해제조건부로 증여를 했다. 그럼 해제조건부니까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증여의 효력이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소유물을 을에게 증여했으니까 요 기간 중엔, 조금만 눈 뜨세요. 요 기간 중엔 소유자가 누구죠? 을이지. 증여받은 을이지.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유자는 누구로 바뀌어요? 갑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조건 성취의 효과라고 하는 건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복귀한다고요? 갑에게. 그러니까 조건 성취의 효과는 뭐라고요?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기간 중에 해제 조건부로 증여받은 을이 처분행위에 의해서 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처분행위는 이후에 조건 성취의 효과를 방해하고 있는 행위죠. 이 처분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갑이 소유권을 회복해 가야 되는데, 제3자 병에게 처분했으니까 병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면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해물이 되잖아요, 이 행위는요. 그래서 해제조건부 증여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증여받은 수증자의 처분행위가 조건 성취의 효과를 방해하면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무효라고 해서 병에게 대항하려면 뭐 했어야 되는 거죠? 등기. 즉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게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기하지 않았으면 그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도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가등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지조건부 권리나 해지조건부 권리도 다 가등기할 수 있고, 가등기하지 않았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일단 을이 소유자 아니냐고, 그 을이 취득한 권리 속에 가등기 등이 돼 있어서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내가 소유권 회복합니다 라고 하는 걸 등기하지 않았는데 을이 처분하고 있대요. 그럼 병은 그 사실을 몰랐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조건 성취가 돼서 내가 소유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가짜 조건들이 있죠. 가짜 조건을 가장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같지만 조건이 아닌 것들, 불법 조건 있잖아요. 불법 조건은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있죠.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첩관계를 끝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증여했답니다. 이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이건 첩관계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첫 계약을 맺고 첩에게 나하고 사귀는 동안만 이 물건 쓰고 나하고 사귀는 거 끝나면 어떻게 물건 돌려달라. 그러니까 지금 증여하되 첫 관계가 끝나면 증여의 효력은 소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달라는 거죠. 이거는 첫 관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이거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이제 불법 조건이라고 하고요. 또 기성 조건이 있죠. 또 불능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기성 조건이 뭔지 불능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성 조건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이거 기성 조건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으면 이걸 기성 조건이라고 하고, 불능 조건은요,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 이걸 불능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성 조건이 혹시 해제 조건이면 이건 뭐가 되고요? 무효가 되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에도 이거는 무효가 된다. 그럼 반대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니까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럼 뭐가 될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래서 뭐라고 안겼어? 우리 기해무 불정무 그랬죠. 기해무 불정무 해서 기해무 불정무, 반대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거였네요. 얼른 책으로 가면요, 조건과 기한은 부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조건부 법률행위 판단 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다. 맨 밑에 줄에 나와 있죠.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인지 해지 조건인지도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붙어 있으니까 그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어단신인데 우린 신분행위 먼저 나와 있죠. 그리고 4번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조건 중에 정지 조건, 해지 조건인데 조건 성취 효과는 비소급이다. 그렇죠. 그래서 3번에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이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입증인데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즉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고,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이에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법률 효과가 확정되었다. 즉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죠.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법률 효과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럼 조건 성부 확정 전에는 그래요. 소극적 보호 규정과 적극적 보호 규정이 있죠. 적극적 보호 규정. 그래서 소극적 보호 규정은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돼 있고, 적극적 보호 규정은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예요. 자, 반신의 행위는 뭐예요? 신의칙을 위반한 행위, 반칙 행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자 또는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을 위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키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그 양쪽 가로 2번에 나와 있죠. 방해 행위를 한 시점이 아니라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 찾으셨어요?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그 다음에 가장조건, 불법 조건입니다. 조건이 선풍기 질서에 반한 때, 사례로 나오면 그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인데,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조건, 무슨 조건이죠? 기성 조건이죠.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불능이라고 하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법정 조건입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 아니지만 민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판례 중에서 네 번째 있는 판례 있죠.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이는 정지 조건이다. 자, 부관으로 붙은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대요. 부관에 붙인 내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확실하면 뭐예요? 이거는 정지 조건이다. 왜냐하면 반대 해석해보면 부관에 붙은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발생하면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정지 조건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여기에 이제 뒤에 가면 여기에 판례가 붙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확실하면 정지 조건이고, 부관에 붙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럼 이건 불확정 기한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부관에 붙은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건 정지 조건이 맞잖아요. 근데 부관에 붙은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요거 묶으면 반드시 변제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반드시 변제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변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무조건 도래하니까 기한인데 언젠지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시험 지문에 나오면은 여러분이 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게 시험 지문에 나오면 헷갈려요. 근데 부관에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면 정지 조건이에요. 부관에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거기 4번 그거 보시고,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지 조건으로는 증여와 유사한 계약이고,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한이죠. 기한.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을 기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한은 먼저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어요.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는 소멸하는 겁니다. 시기가 도래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는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비소급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해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근데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 정할 수 있으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도 없다. 이게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요. 근데 요즘에는 기한이익과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데, 전에는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온 게, 이유가 뭐냐면 이 조건이나 기한은 당사자가 임의로 붙이는 것이지 누가 붙이라고 강제한 게 아니거든요. 조건이나 기한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그래서 전부 다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인데 아주 특이하게 기한 도래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비소급이고 당사자 합의로도 소급표를 정할 수 없는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확정기한으로 또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다 정할 수 있는데, 불확정기한이 그거예요.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불확정기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풍산개가 죽으면 진돗개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풍산개가 죽으면 진돗개를 주겠다. 조건일까요? 기한일까요? 기한이지. 풍산개는 언젠간 죽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간 죽기 때문에 이건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겠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한부 법률행위도 시기가 도래하면 권리가 생길 것이다. 종기가 도래할 때까지 내 권리는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일종의 기한이익이잖아요. 그 권리도 기대권, 희망권으로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민법 제154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건부 권리에 관한 148조, 149조는 기한부 권리에도 준용하겠다. 그러니까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가
기한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를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154조에 조건부 권리에 관한 148조나 149조는 기한부 권리에도 그대로 준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그거라고 얘기했죠. 기한이익이에요.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기한이익을 갖는 자가 누구냐. 기한이익은 일방 당사자만이 갖는 경우도 있지만 당사자 쌍방이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 가지 사례 정도만 여기는 좀 잘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임치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상임치. 을의 창고에다가 갑이 물건을 맡깁니다. 보관시켜 놓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무상으로 하게 되면은, 자, 갑은 여기서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이에요? 수치인이에요? 임치수치? 임시인이죠. 그 다음에 창고를 가지고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 뭐라 그래? 수치인이라고 한다고. 1년 동안 무상으로 보관해 놓기로 했다. 그러면 기한이익을 갖는 사람이 누굴까요? 갑이죠. 임치인이죠. 임치인만 기한이익 갖습니다. 임치인은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아니, 채권자냐 채무자냐 그것만 딱 머릿속으로 이유를 얘기 안 하지 않아도 가니까. 예, 채권자야. 채권자. 여러분들이 이게 임치인 수치인으로 하면 잘 골라내는데 채권자 채무자라고 그러면 잘 못 골라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유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유상으로 하면은 을은 1년 동안 보관료 받을 권리가 있죠. 갑은 1년 동안 보관시킬 권리가 있어요. 이땐 기한이익이 쌍방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용대차 한번 볼게요.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사용수익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런데 무상으로 한대요. 그럼 그걸 사용대차계약이라고 얘기하죠. 무상의 경우에 이 사람 이름은 뭐라고 불러요? 빌려준 사람을 사용대주. 얘를 사용차주라고 얘기하죠. 얘를 임치인이라고 합니다. 얘는요, 수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용대주, 사용차주. 자, 요 1년 동안 기한이익을 갖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용차주만 기한이익이 있죠. 여기는 기한이익이 임치인에게만 있었잖아요. 여기는 사용차주에게만 기한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채권자예요? 사용차주가 채권자인가요? 사용대주가 채권자인가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물어보면 정확히 알아요. 갑이 을에게 돈을 2억 원 빌려줬습니다. 이자 없이 빌려줬어요. 1년 동안 쓰라고. 이자 없이 1년 동안. 얘는 얘가 채권자 맞아요? 여기는 돈을 빌려줬으면 얘가 채권자인데 물건 빌려주면 채권자지. 근데 이거는 아는데 이거를 잘 모른다는 게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응? 그렇죠? 그렇습니다. 돈도 물건이잖아요. 물건 중에 동산이죠. 그래, 돈에 대한 사용이익이 이자고요. 물건에 대한 사용이익이 사용료잖아요. 무이자로 빌려줬다, 사용대차 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임대차로 했다 그러면 임대인이잖아요. 여기는 임차인이죠. 임차인인 거예요. 그러면 월차임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쌍방이 기한이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 그럼 무이자부면 채무자만이 기한이익이 있죠. 이걸 소비차주라고 불러요. 소비대주, 소비차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걸 이자부로 했답니다. 이자부로 했으면 소비대주, 소비차주 다 기한이익이 있죠. 이자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기한이익을 갖는 자는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기한이익을 갖는 자는. 그러면 임대차에서는 누가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어요? 임대인, 임차인 다 기한이익을 가지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사용대차에서는요, 사용차주가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채권자, 채무자로 한번 표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무상임치에서는 채권자가 기한이익을 갖습니까?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갖습니까?
채권자가 기한이익을 갖죠. 무상임치에서는요. 네. 자, 요거 못 골라내면 요즘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골라내야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 이거 골라내야 되는데 이건 또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기한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한이익은 누가 갖는다 이렇게 서로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헷갈리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추정한다는 본다 내지는 간주한다로 잘 바뀌어 나오니까 그거 조금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이익 상실 사유인데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우리 법조문 전체적으로 봤을 때 4개 정도가 있어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사례를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는데 먼저 담보로 제공해 주기로 했으면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답니다. 이거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갑은 기한이익을 상실 바로 합니까? 아직은 아니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어도 을이 즉시 변제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러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이지 을이 좀 참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기한이익 상실되는 게 아니죠. 그 좀 절묘한 게 을이 즉시 변제 청구하게 되면 기한이익 상실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거지만 을이 청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형성권하고 아주 유사하죠. 을이 기한이익 상실했으니까 즉시 변제해라라고 하면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형성권하고 아주 유사하네요. 두 번째는요. 담보는 제공했어요. 근데 담보 가치를 저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담보 가치를 저감시키고 있다. 담보는 제공했어요. 이제 가치를 저감시키고 있다. 이거는 인적 담보가 됐든 물적 담보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하나씩 띄어다 갖다 판대요. 보증인을 두들겨 패서 보증인을 생활 능력을 상실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담보 가치 저하됐죠. 이때도 채권자인 을이 기다려줄 수도 있지만 즉시 변제 청구할 수도 있죠. 즉시 변제 청구하게 되면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 형성권 같이 보이는 거죠. 표의자인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표시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세 번째는요. 채무자가 파산해버렸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파산하면 파산관제인이 채권자에게 너 지금 담보권 설정돼 있으면 빨리 실행해서 남는 돈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 다른 채권자들에게 내가 나눠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즉시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해버립니다. 그래도 얘가 나 그냥 안 받을래요 라고 해서 담보권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가 바로 담보권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형성권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특약이라고 하는 건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볼 것이냐 형성권적 특약으로 볼 것이냐 이론이 대립하고 있는데 특별히 정지조건부로 정하지 않았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다 뭐죠? 채권자가 청구하면 상실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러니까 특약으로 정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기한이익 상실됐다라고 통지하면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하겠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2달 이상 연체하면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대요. 기한이익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채권자가 변제 청구하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 안 하잖아요. 채권자는 3개월 정도 더 늘려줄 수도 있죠. 기다려줄 수도 있다고. 그런데 계속해서 얘가 상습적으로 안 갚으면 그때 변제 청구하게 되면 그때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약은 정지조건부 아니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정지조건부로 정하지 않았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4페이지 기한인데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기한부 법률행위 시기하고 종기가 있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있죠. 그 불확정기한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해석된다면 이는 불확정기한이 붙은 것으로 봐야 된다. 기한부 행위의 효력입니다.
시기는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하는데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한 도래 전의 효력은 그렇죠, 기대권, 희망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침해 금지 규정과 또 상속 보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다 준용이 된다. 이게 몇 조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154조에 나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한이익입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을 기한이익이다 그래요. 기한이익을 갖는 자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이고 반대 특약이 가능하다. 임의규정을 가로로 이렇게 쳐놓으시면 더 분위기가 확실해지네요. 채권자만이 갖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만이 갖는 경우도 있고 쌍방이 모두 갖는 경우도 있는데, 요건 세 가지 사례 정도면 충분해요. 임치계약에서 무상유상, 그 다음에 대차계약 중에 사용대차, 임대차, 이거는 소비대차 중에 이자부 소비대차, 무이자부 소비대차 이렇게 해서 채권자, 채무자 골라내면 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아니할 때는 뭐죠?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죠. 기한이익을 갖는 자가 기한이익 포기합니다. 근데 기한이익 포기로 인해서 상대방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아주 쉬운 내용인데 너무 잘 틀리는 게, 기한이익 포기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 정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안 하잖아요. 그래요?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해, 한국 사람은. 상대방은 어떻게 되든 나만 편하면 되지. 그죠? 상대방은 어떻게 되든 나만 편하면 되잖아. 이게 좀 그런 게 좀 질서 안 지키는 그런 아주 못된 근성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어쨌든 기한이익 포기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되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기한이익 상실 사유 중에서 네 번째 거,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을 때 이 형성권 및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은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어도 채권자가 청구할 때까지는 기한이익 상실되지 않아요. 기한이익이 아직 1년 정도 남았어, 기한이. 근데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1년 동안 더 기다려줄 수도 있고 즉시 변제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즉시 변제 청구하면 채무자는 1년 남았는데요 라고 기한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어도 채무자가 바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건 아니고 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행 청구까지 기다려야 그때 비로소 기한이익이 상실하게 된다. 됐죠? 쉬었다가 우리 물권법 하겠습니다.